이미 한 세기 전에 너무 많은 것을 내버려서 어설프게 훑고 넘어갈 수 없는 마르셀 듀샹. 과대포장이라기보다는 과대 언급되는 사람임에도 정작 그의 작업에 대해서는 제대로 이야기되지 못한 예술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소변기를 내놔서 예술계를 뒤집었다 정도로 정리되어 버리고 마는데, 분명 듀샹은 모더니즘과 동시대 미술의 화두, 그 전환점에 길을 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잘 이야기되지 않는 부분, 예를 들면 그의 망명과 귀환, 과거와 미래, 언어와 이미지의 재조직 과정에 그 열쇠와 방향타가 숨어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동안 올렸던 이 과정을 추적하는 영상들을 모으고 새로운 부분도 만들어서 붙였습니다. 듀샹의 예술 자체가 품고 있는 모순, 제도적 포화 등 넘어서야 할 산이 많은데 아직도 우리는 산속을 헤매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쟁점들을 짚어보겠습니다. 1993년 프랑스 도시 님에서 열린 전시에서 듀샹의 샘은 피에르 피농셀리에 의해 실제 소변기로 사용되었다. 그리고 2006년 파리의 봉피두 센터 전시에서는 같은 인물에 의해 다시 파손되고 서명되었다. 샘이 예술작품이 아니라는 입장과 그것이 예술작품이라는 입장이 다시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하지만 이번엔 그 대립의 역할이 뒤바뀌었다. 이전에는 제도, 즉 뉴욕 독립예술가협회의 심사위원단은 샘은 예술작품이 아니라는 점을 옹호했었다면, 이번엔 제도, 즉 미술관은 샘이 예술작품이라는 점을 옹호했다. 한편 비교적 무명 예술가로 여겨졌던 피농첼리는 샘을 평범한 소변기처럼 다룰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대로 과거의 알머트, 즉 아직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았던 익명의 예술가는 그것이 단순한 소변기가 아니라고 주장했었다. 이 단계에서 샘의 가치는 법적 판단, 다시 말해 일종의 사회적 논증에 맡겨지게 된다. 피농첼리는 자신의 행위를 해프닝 혹은 퍼포먼스, 즉 예술 행위로 해석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AFP 통신사는 내가 소변기 해프닝의 독점 보도를 주겠다고 했음에도 내가 마지막 순간에 레디메이드를 부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이 행위를 취재하기를 거부했습니다. 따라서 내 행위는 보도되지 않았고 이 역사적인 행위를 찍은 사진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당화를 위해 샘의 창작자였던 막셀 듀샹이 직접 제시했던 상호적 레디메이드 개념에 기대었다. 레디메이드의 논리에 따라 렘브란트의 그림이 다리미판으로 사용될 수 있다면 샘 역시 소변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피농첼리는 또 다른 논리도 전개했다. 샘은 원본이 아니라 재제작된 판본이므로 예술작품의 파괴가 아니며 듀샹 역시 모나리자에 쿠션을 그려넣지 않았냐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에도 불구하고 그는 판사들을 설득하는 데 실패했다. 봉피두 센터 관장 알프레드 파크망은 2006년 1월 26일자 르몽드 기사에서 피농첼리가 모나리자 수염 사건을 인용하며 자신을 변호한 것에 반박했다. 그는 듀샹의 원작이 아닌 엽서, 즉 복제 이미지의 수염을 그렸다는 점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막셀 듀샹은 모나리자 원본이 아닌 엽서를 선택했습니다. 그가 복제물 이외의 것에 손을 댔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의 작업을 완전히 오해한 것입니다. 반면 1964년에 다시 제작된 샘은 사실상 이 본질적인 작품의 원본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파괴한 것은 미켈란젤로의 피에타를 부수는 것만큼 심각합니다. 재판 결과는 피농첼리에게 불리하게 나왔다. 그는 물질적 손해에 대한 배상과 공공기념물 또는 공공용도의 물건에 대한 고의적 훼손 혐의로 거액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결국 이 단계에서 복제된 소변기는 파크망의 견해에 따르면 원본 예술작품으로 취급될 수 있었고 동시에 법적으로 기념물로 인정되었다. 먼저 1912년 듀샹이 계단을 내려오는 누드라는 작품을 냈더니 입체파 동료들이 이건 제대로 된 입체파 작품이 아니야 하면서 전시를 거절합니다. 이건 철저히 기준이 아름다움이나 질적인 부분에 있었던 미학적 거절이었죠. 근데 불과 5년 뒤인 1917년 그 유명한 소변기를 갖다 놓은 작품은 완전히 다른 이유로 퇴짜를 맞습니다. 이건 아예 예술 작품 자체가 아니다 라는 거였죠. 단순히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기엔 이 두 거절 사이에는 예술계 판도를 뒤엎는 거대한 미스터리가 숨어 있습니다. 사실 1912년과 1917년 사이 미술계의 평가 기준에는 아주 결정적인 단절이 발생합니다. 듀샹의 1917년 독립미술가협회 전시에 써먹은 전략을 보면 이 소변기 거절 사건이 철저함에 계획된 의도적 스캔들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당시 전시는 그냥 6달러, 참가비 6달러만 내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전시를 할 수 있는 진짜 획기적인 방식이었거든요. 좋은 예술을 심사위원이 감히 판단하는 그 권위를 아예 박살내겠다는 취지였죠. 듀샹은 일부러 알무트라는 가짜 이름으로 소변기를 슬쩍 출품해놓고 자기는 심사위원직에서 쿨하게 사임해버립니다. 사실 그의 입장에서는 이 작품이 순순히 통과됐다면 아마 엄청 김 빠졌을 거예요. 애초에 그의 진짜 타겟은 이 변기가 예술이냐 아니냐 하는 논란 자체를 만들고 그 개념을 예술로 승화시키는 거였으니까요. 듀샹이 도대체 얼마나 엄청난 금기를 깬 건지 실감하시려면 서양 미술의 뼈대였던 살롱 시스템을 아셔야 합니다. 살롱이 생기기 전으로 미술계 권력의 판도는 그야말로 180도 뒤집혔거든요. 살롱 이전엔 어땠을까요? 돈 많은 귀족이나 교회가 야 이런 그림 좀 그려와 하고 주문하면 예술가는 그냥 거기에 맞춰서 만들어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살롱 시스템이 들어오면서 상황이 싹 바뀝니다. 예술가가 자기가 그리고 싶은 걸 먼저 그리고 심사위원이라는 사람들이 그걸 깐깐하게 평가하고 통과되면 마침내 일반 대중들이 구경하게 된 거죠. 권력과 관객의 구조가 완전히 재편된 겁니다. 연표를 따라가 볼까요? 1648년에 파리 아카데미가 딱 설립되고 1753년에 드디어 살롱이 대중에게 개방됩니다. 당연히 관람객이 폭발했고 예술가들에겐 대박날 기회였죠.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심사에서 떨어지는 낙선자들도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왔다는 뜻입니다. 불만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 1863년에는 아예 떨어진 작품들만 모아서 보여주는 낙선전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마침내 심사에 진절머리가 난 예술가들이 1884년에 심사위원이고 뭐고 다 없애자 하면서 만든 게 바로 앙대팡당전, 즉 독립미술가협회 전시입니다. 물론 이 험난한 과정 속에서 스캔들이 안 터질 리가 없겠죠. 대표적으로 1874년에 그 유명한 에두아르 마네의 오페라 극장의 가면부도회가 심사위원단한테 가차없이 까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잡고 갈게요. 마네 스캔들을 포함해서 당시 벌어졌던 치고받는 논쟁들은 전부 다 이게 과연 잘 그려진 그림이냐라는 아주 한정된 합의된 테두리 안에서 벌어지던 싸움이었다는 겁니다. 당시의 유명한 시인 스테판 말라르메가 이 마네 사건을 두고 남긴 진짜 날카로운 말이 하나 있어요. 당시 심사위원들은 대중을 대신해서 미학의 절대 문지기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말이라곤 딱 두 가지뿐이었어요. 이거 잘 그린 그림이네? 통과. 아니면 이건 뭐 그림도 아니네? 탈락. 이거였죠. 그러니까 아방가르드, 전위예술이 나타나기 전까지 미술은 철저하게 이게 퀄리티가 얼마나 좋은가를 따지는 심사위원들 손아귀에 있었던 겁니다. 철학적 미스터리를 좀 풀어볼까요? 하이니리히 멜플랜이랑 아서단토라는 학자들이 아주 기가 막힌 상상을 하나 던집니다. 만약 고대 그리스 시대에 어떤 조각가가 뜬금없이 그 시대 트렌드도 아니고 아주 옛날 스타일로 투박하게 아폴로 조각상을 깎았다면 어땠을까? 장담하건대 당시 사람들은 그걸 절대 예술로 취급 안 했을 거다. 무슨 뜻이냐고요? 예술이라는 건 절대 진공 상태에 있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 시대의 관습, 그 시대의 룰과 딱 달라붙어 있어서 그 맥락을 무시하고는 예술을 논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과거와 현대의 관점이 완전히 두 갈래로 찢어집니다. 과거의 미학적 판단은 아주 심플했어요. 야, 이거 얼마나 똑같이 그렸어? 퀄리티 죽이네? 이거죠. 근데 듀샹 이후의 존재론적 판단은 차원이 다릅니다. 잠깐, 이 물건의 진짜 본질이 뭐지? 애초에 이걸 예술작품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근거가 뭐냐 하면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행위 자체에 대해 철학적인 질문을 마구 던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걸 가장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르네 마그리트의 이미지의 배반이에요. 그림에는 분명히 그럴싸한 파이프가 그려져 있죠? 근데 그 밑에는 떡하니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맞잖아요. 진정한 현실에서 이건 그냥 캔버스에 묻은 물감 자국이지 우리가 불 붙여서 연기 피울 수 있는 진짜 파이프가 아니니까요. 마그리트가 우리한테 원한 건 나 파이프 진짜 똑같이 그리지 않았냐라고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지금 보고 있는 게 도대체 뭐냐를 스스로 성찰해보라는 거죠. 이게 바로 미학에서 존재론으로 확 넘어온 예술의 진짜 모습입니다. 이제 예술은 존재론적인 질문을 던지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 예술가들도 가만히 아름다운 물건이나 꽉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게 됐죠. 관객의 머릿속에 아주 적극적으로 치고 들어가는 겁니다. 옛날 고전 미술 시절엔 대중들이 그냥 정해진 룰 안에서 색감이 좋군 하고 평가하면 그만이었습니다.
근데 아방가르드 예술가들은 아예 다른 판을 짭니다. 당신들이 지금 당연하다고 믿고 있는 그 예술의 규칙? 그거 자체가 진짜 맞긴 한 거냐? 다시 생각해봐라. 하고 관객을 도발하는 거죠. 1946년에 듀샹이 한 이 말 한마디가 상황을 딱 정리해줍니다. 예술의 완벽함이란 없다. 반드시 반항의 정신이 있어야 한다. 예술가들이 맨날 선배들 기법이나 따라하고 붓터치나 완벽하게 다듬고 있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는 겁니다. 기존의 룰을 깨부수고 나아가는 그 반항의 정신, 그 절만 아이디어들만이 예술을 살아 숨쉬게 한다고 굳게 믿었던 거죠. 이제 스캔들이나 논쟁은 골치 아픈 해프닝이 아니라 예술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핵심 요소가 돼버렸습니다. 예술가의 그 도발적인 제스처와 아이디어가 물리적인 오브제에 찰싹 달라붙어 하나가 된 거죠. 게다가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옛날엔 이런 이단아들을 쫓아내기 바빴던 미술관들이 지금은 이 반항의 역사들을 하나하나 다 끌어안고 아주 근사하게 전시하는 거대한 컨테이너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평범한 소변기 하나가 어떻게 예술의 역사를 통째로 뒤바꿔 놨을까요? 지금부터 그 논란과 혁신의 중심에 있었던 한 작품의 이야기, 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이 작품, 마르셀 듀샹의 쌤입니다. 딱 보면 이게 왜? 쉽죠? 근데 이 작품이 우리한테 던지는 질문이 있어요. 도대체 예술이 뭐야? 이 질문, 어쩌면 여러분이 예술에 대해 가졌던 모든 생각을 그냥 정면으로 들이받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미술관 갔을 때, 특히 현대미술관에서 뭔가 딱 봤는데 싶은 작품들 있잖아요. 그 당황스러운 느낌. 네, 바로 거기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자, 이 말 한번 들어보세요. 나도 저것보단 잘 그리겠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같지 않으세요? 현대미술 작품 앞에서 우리 모두 한 번쯤은 속으로 해봤을 법한 생각이죠. 어른들은 그냥 웃고 넘겼지만 사실 이 아이의 말 속에는 진짜 핵심적인 질문이 숨어 있었어요. 바로 이 지점에서 뭔가 삐걱거리기 시작하는 거죠. 미술관이라는 공간은 그 안에 있는 건 다 예술입니다라고 보증을 서주는 것 같은데 정작 우리 눈에는 그냥 평범한 물건으로 볼 때가 있단 말이에요. 뒷샹의 샘은 바로 이 충돌, 이 근본적인 대립을 아주 정면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이 모든 논쟁에 불을 붙였던 그 역사적인 스캔들의 현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1917년 알 머트라는 이상한 이름의 작가가 정말 평범한 남자 소변기 하나를 툭 내밉니다. 제목은 샘. 이걸 뉴욕 독립미술가협회 전시에 출품한 거예요. 근데 이 전시회의 규칙이 뭐였냐면 참가비만 내면 어떤 작가든 작품을 전시할 수 있다 였거든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주최 측이 이걸 공식적으로 거절하진 않았어요. 대신 저기 칸막이 뒤에다 슬쩍 숨겨버린 거죠. 대중들 눈에 안 띄게요. 이 사진이었던 마르셀 듀샹이 이걸 보고 가만히 있었을 리가 없죠. 바로 항의하면서 사임해버리고 이 사건을 맹인이라는 잡지를 통해 세상에 알려버립니다. 판이 커진 거죠. 그럼 대체 이 알못는 누구였을까요? 물론 지금은 다 알죠. 마르셀 듀샹의 가명이라는 걸. 근데 이 이름 그냥 지운 게 아니에요. 여기엔 듀샹의 아주 짓궂은 장난과 깊은 의도가 숨어 있었습니다. 먼저 위생설비회사 이름인 멋워크스를 살짝 빗은 말장난이기도 했고 당시 유명했던 만화 캐릭터 이름 머트를 떠올리기도 했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의도는 따로 있었어요. 자, 너희들 작가 이름 깝대고 이 작품 자체만으로 판단할 수 있겠어? 하고 시험해 본 겁니다. 일종의 테스트였던 거죠. 자, 지금까지는 이 소변기 자체를 둘러싼 사건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 작품이 예술계에 던진 그 혁명적인 개념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뒷샹이 만들어낸 개념, 바로 레디메이드입니다. 말 그대로 이미 만들어진 기성품이란 뜻이죠. 정의는 아주 간단해요. 예술가가 그냥 선택해서 이거 예술이야 라고 지정한 평범한 물건. 바로 이 생각 하나가 예술의 판도를 바꿔버립니다. 예술이 더 이상 손으로 힘줄게 만드는 것만이 아니게 된 순간이었어요. 자, 그럼 듀샹은 도대체 뭘 예술적 행위라고 본 걸까요? 세 단계로 나눠볼 수 있어요. 첫째, 선택. 작가가 그 수많은 물건 중에서 바로 이 소변기를 골랐다는 것. 둘째, 새로운 제목. 그냥 소변기가 아니라
쌤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붙여서 사람들의 생각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끌었다는 것. 그리고 셋째, 새로운 관점. 이걸 똑바로 놓은 게 아니라 거꾸로 뒤집어서 전시했잖아요. 원래 용도를 싹 지우고 오로지 그 형태만 보게 만든 거죠. 예술은 만드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지적인 과정, 이 생각의 흐름 자체에 있다는 게 뒤샹의 주장이었던 겁니다. 이건 그냥 후대 해석이 아니에요. 당시 맹인이라는 잡지에 실렸던 글을 보세요. 그는 그것을 선택했다. 그는 그 사물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창조했다. 당시 사람들도 이미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던 거죠. 중요한 건 손으로 만든 게 아니라 새로운 생각을 창조했다는 점이라는 걸요. 그러니까 예술의 무게중심이 완전히 이동한 거예요. 손으로 얼마나 정교하게 만드느냐, 그 기술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 그 마음의 선택으로요. 예술을 한다는 것의 의미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뀐 거죠. 예술이 드디어 순수한 아이디어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런 아이디어가 어떻게 작품으로 인정받게 되는 걸까요? 여기서 바로 미술관이라는 거대한 기관의 힘이 등장합니다. 자, 여기서 진짜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1917년에 듀샹이 냈던 그 원본 쌤 있잖아요. 그거 없어졌습니다. 분실됐어요. 그럼 지금 우리가 미술관에서 보는 건 뭐냐고요? 수십 년이 지난 1950년, 1964년에 듀샹이 이거 내 작품 맞아 하고 승인해준 복제품들입니다. 이거 진짜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가 미술관에서 보고 감탄하는 게 그 소변기 쪼가리가 아니라 바로 그 아이디어 자체라는 걸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이 표를 보면 쌤의 기구한 여정이 한눈에 보입니다. 그냥 평범한 소변기였던 게 뒤장의 선택과 이름 붙이기를 통해 예술작품이 됐죠. 근데 그 원본은 사라지고 사진으로만 남아서 이미지가 됐고요. 그 이미지를 바탕으로 다시 복제품이 만들어져서 미술관에 걸렸습니다. 나중엔 심지어 더 작게 만들어서 아카이브 자료로까지 보관되죠. 똑같은 형태인데 그 지위가 계속해서 바뀌는 게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시간이 흘러 현대에 와서는 이 쌤의 지위에 또 다른 도전이 생깁니다. 1993년과 2006년 피에르 피농셀리라는 예술가가 이 복제품을 망치로 훼손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러면서 주장하죠. 이건 예술적 해프닝이고 원래 소변기는 용도대로 쓸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요. 이 도발에 대해 미술관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바로 이 말이 나옵니다. 당시 퐁피두 센터 관장이었던 알프레드 파크망의 말인데요. 그것을 파괴하는 건 미켈란젤로의 피에타상을 부수는 것만큼이나 심각한 일이다. 와, 정말 모든 상황이 완벽하게 역전된 거죠. 1917년에는 창피해서 칸막이도에 숨겼던 바로 그 기관이 이제는 이 소변기 복제품을 미켈란젤로의 걸작과 동급으로 취급하며 지키고 나선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뒤상의 이 도발이 우리에게 그리고 예술의 역사에 무엇을 남겼는지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표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쌤 이전의 예술계는 주로 이런 질문을 했어요. 이거 좋은 작품인가? 잘 그렸나? 아름다운가? 한마디로 질에 대한 문제였죠. 그런데 쌤 이후 예술계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이거 과연 예술작품이긴 한가? 질의 문제가 아니라 정의의 문제가 된 거죠. 이게 바로 예술사에서 일어난 거대한 지각 변동의 핵심입니다. 결국 듀샹이 증명한 건 이거예요. 예술은 그냥 박물관에 떡하니 놓여있는 물건이 아니다. 예술은 예술가와 그 사물과 미술관이라는 기관, 그리고 바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 즉 관람객 사이에서 벌어지는 끊임없는 대화라는 겁니다. 자, 여기 현대 미술사에서 가장 유명하고 또 가장 논란이 많은 작품이 있습니다. 바로 마르셀 듀샹의 쌤인데요. 이 작품 도대체 뭘까요? 장난일까요? 아니면 정말 걸작일까요?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그냥 평범한 남자 소변기입니다. 공장에서 막 찍어낸 거죠. 그런데 바로 이 소변기 하나가 예술의 역사를 통째로 바꿔놨다고 하면 믿으시겠어요? 그 영향력이 정말 어마어마하겠거든요. 오늘 이 작품의 배경을 아주 깊숙이 들여다볼 겁니다. 아마 여러분도 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잘난 척하는 예술계에 날리는 통쾌한 한방 뭐 이런 거요. 그런데 혹시 우리가 아는 그 이야기가 전부가 아니라면 어떨까요? 어쩌면 진실은 완전히 다른 곳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지금부터 증거들을 하나씩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우선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버전의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수십 년 동안 이 작품, 샘을 설명해온 그 유명한 장난 이야기 말입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대중적 신화. 1917년에 마르셀 듀샹이라는 예술가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당시 예술계가 너무 고상한 척하는 게 안 입고 왔던 거죠.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하고 소변기 하나를 툭 던져 넣으면서 이것도 예술이다 라고 도발했다는 아주 통쾌한 이야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바로 그 버전이죠.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 반전이 나옵니다. 정말 놀랍게도요. 우리가 방금 말한 이 반예술 이야기는 정작 사건이 있었던 1917년에는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거의 50년이 흐른 1960년대에 가서야 듀샹 본인 입에서 나오기 시작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아니 거의 반세기가 지나서 말이죠. 좀 이상하지 않나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탐정이 한번 되어보는 겁니다. 1960년대에 듀샹이 덧붙인 해석은 아주 잠시 옆으로 치워두고요. 타임머신을 타고 사건이 막 벌어졌던 1917년 바로 그 현장으로 돌아가 보는 거죠. 당시의 기록과 사람들의 증언에만 집중한다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자, 시간은 1917년, 장소는 뉴욕입니다. 여기서 미국 독립미술가협회라는 단체의 첫 번째 전시회가 열리는데요. 이 전시회의 모토가 아주 파격적이었어요. 바로 심사 없음, 시상 없음. 그러니까 참가비만 내면 누구나 자기 작품을 걸 수 있는 아주 혁신적이고 민주적인 행사였던 거죠. 사건은 이렇게 터집니다. 첫째, 알 머트라는 생전 처음 들어보는 작가가 필라델피아에서 참가비 $6와 함께 작품 하나를 보내옵니다. 작품명은 샘. 근데 이게 소변기였던 거죠. 둘째, 이걸 본 협회 이사들은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죠. 셋째, 결국 투표 끝에 이건 예술이 아니고 외설적이다라면서 작품을 구석에 숨겨버립니다. 넷째, 이 결정에 분노한 이사 중 한 명, 바로 마르셀 듀샹이 규칙을 어겼다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이사직을 던져버립니다. 스캔들이 터진 거죠. 당시 논쟁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한번 보세요. 거부 측의 대표주자였던 조지 벨로스는 이건 외설적이야, 역겹고 불쾌하다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질렀어요. 그런데 옹호 측이었던 월터 아렌스버그는 아니 이 아름다운 형태가 보이지 않는가? 기능이라는 껍데기를 벗어던진 순수한 형태 말이야 라고 반박했죠. 보세요. 이게 그냥 단순한 장난 취급을 받은 게 아니에요. 아주 진지한 미학적 논쟁이 벌어졌던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입니다. 이야기의 흐름을 완전히 뒤집어버릴 결정적인 증거가 등장하거든요. 과연 듀샹과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은, 그의 동료들은 이 문제의 소변기를 보고 뭐라고 했을까요? 이 문장 한번 잘 들어보세요. 1917년 5월에 나온 블라인드맨이라는 잡지에 실린 글입니다. 듀샹의 친구였던 루이지 노튼이 쓴 건데요. 아무 편견 없이 보면 그 순결하고 단순한 선과 색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누군가는 마치 아름다운 부처 같다고 말했다. 네? 뭐라고요? 소변기를 보고 부처요? 이건 우리가 알던 외설적인 장난이라는 이야기와는 완전히 180도 다른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이게 그냥 루이즈 노튼 혼자만의 독특한 생각이 아니었다는 게 더 중요합니다. 당시 듀샹과 어울렸던 뉴욕의 가장 진보적인 예술가들, 그 집단 전체가 다 비슷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 소변기에서 조롱이나 장난이 아니라 진짜로 어떤 미학적인 가치, 어떤 아름다움을 발견했던 겁니다. 당시 기록에 남아있는 표현들을 좀 보세요. 그냥 소변기라고 한 게 아니에요. 아름다운 형태, 부처 같다, 심지어 베일을 쓴 성모 마리아 같다는 말까지 나왔어요. 그 빼어난 선과 순결한 단순함에 다들 감탄했다는 거죠. 이게 어딜 봐서 조롱이고 냉수입니까? 이건 명백한 찬사죠. 그리고 여기 이 모든 주장을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물증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사진입니다. 당대 최고의 사진작가, 거의 살아있는 전설이었던 엘프리드 스티글리츠가 직접 찍은 샘의 사진이에요. 그는 이 소변기의 우아한 곡선을 살리려고 조명을 몇 번이나 바꿔가면서 정말 공들여서 찍었고요. 이 결과물을 보고 스스로도 부처의 형상 같다고 말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장난으로 던져놓은 물건을 이렇게까지 찍어줄 리가 없잖아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 이런 질문이 떠오르실 겁니다. 아니, 1917년에 다들 저렇게 진지하게 아름답다고 했다면서 왜 우리는 지금까지 듀샹이 예술계를 조롱한 장난이라고만 알고 있었던 거지?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어떻게 이야기가 이렇게 완전히 바뀌어버렸는지 그 과정을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모든 게 명확해집니다. 자, 보세요. 1917년 샘은 아름다운 물건으로 처음 등장합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서 원본이 사라져요. 그리고 무려 20년이 넘게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완전히 잊혀집니다. 그러다가 1950년대에 갑자기 복제품이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마침내 1960년대 시대가 완전히 바뀐 후에 듀샹이 나서서 사실 그건 미학에 대한 도전이었어 라는, 즉 반예술이라는 새로운 스토리를 입히기 시작한 겁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의미가 완전히 재창조된 거죠. 두 시대의 관점이 얼마나 다른지 이 문장들을 직접 비교해 보세요. 1917년 잡지에서는 뭐라고 했죠? 듀샹이 평범한 물건을 선택해서 그걸 위한 새로운 생각을 만들어냈다고 했습니다. 이건 창조 행위에 대한 긍정이죠. 그런데 50년 뒤 듀샹 본인은 편지에서 뭐라고 했나요? 내가 그들의 면전에 도전의 의미로 소변기를 던졌더니 이제 와서 그 아름다움을 찬양한다고 비꼬고 있죠. 같은 작품인데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샘은 도대체 뭘까요? 아름다운 조각품일까요? 아니면 통쾌한 반항의 상징일까요? 이처럼 한 작품의 의미가 계속해서 바뀐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예술에 대해 어떤 중요한 점을 시사하고 있을까요? 어쩌면 정답은 둘 다 아닐지도 모릅니다. 지난 100년 동안 샘은 마치 텅 빈 캔버스 혹은 백지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수많은 비평가, 철학가, 예술가들이 나타나서 저마다 자기 생각을 이 소변기 위에 마음껏 그려넣기 시작한 거죠. 샘은 하나의 고정된 작품이 아니라 온갖 아이디어들이 투영되는 거대한 스크린이 된 겁니다. 그 결과가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 소변기 하나를 두고 어떤 사람들은 프로이트 심리학을 끌어와 남성성과 여성성의 상징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술 시장을 비판하는 사회학적 공격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이걸로 철학을 논하고 오컬트의 비밀을 풀고 무슨 N차원 기하학을 설명하기까지 해요. 정말 상상할 수 있는 모든 해석이 다 갖다 붙은 셈이죠. 그런데 어쩌면 바로 이 현상이야말로 듀샹이 진짜로 원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듀샹 본인이 1957년에 이런 말을 남겼거든요. 창조라는 건 예술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관객이 작품을 세상과 만나게 해주면서 거기에 자기 몫을 더해 창조를 완성하는 겁니다. 라고요. 마르셀 듀상, 아마 이름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그를 좀 오해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그의 글 속에 숨겨진 진짜 비밀을 한번 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바로 이 질문에서 모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건 20세기 미술계 최대 미스터리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죠. 도대체 왜 그렇게 잘 나가던 예술가가 갑자기 붓을 딱 놓아버렸을까요? 이게 바로 듀샹에 대해 사람들이 흔히 가지고 있는 이미지죠. 예술은 그냥 버리고 평생 체스에만 몰두한 괴짜다, 이런 거요. 하지만 이 이야기는요, 진실의 아주 작은 일부에 불과합니다. 네, 맞아요. 그가 왜 갑자기 예술을 그만둔 것처럼 보였는지 그 미스터리를 풀 열쇠는 캔버스 위에 있는 게 아니었어요. 바로 이 상자 속에 그가 평생에 걸쳐 남긴 방대한 메모와 글들, 여기에 숨겨져 있었던 거죠. 자, 그럼 지금부터 그 단서들을 하나씩 따라가 보시죠. 첫 번째 단서는요, 그가 예술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를 완전히 뒤집어 엎었다는 사실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그냥 눈으로만 보는 예술에는 만족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듀샹은 예술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눴어요. 왼쪽은 그냥 눈을 즐겁게 하는 거. 이걸 망막적 예술이라고 불렀고요. 다른 하나는 정신, 즉 우리 머리를 위한 개념적 예술이죠. 듀샹은 이제 예술이 이런 망막적인 것에서 좀 벗어나야 한다고 아주 강하게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건 캔버스 위에 칠해진 물감이 아니라 예술가 머릿속에 있는 그 아이디어, 그 자체다.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듀샹은 자신의 작품을 더는 그림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대신 유리에서의 지연이라는 아주 기묘한 용어를 만들어냈죠. 아니, 왜 하필 지연이었을까요? 그는 작품이 짠 하고 완성되는 그 순간이 아니라 아이디어가 작품으로 옮겨지는 그 과정, 그 생각의 시간을 포착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건 전통회화랑은 이제 안녕이다 하고 선언하는 거나 마찬가지였죠. 그럼 그의 생각은 작품에 어떻게 구현됐을까요? 그의 대표작 큰 유리라는 게 있는데요. 이 작품이랑 여기에 딸린 노트들은 마치 어떤 새로운 현실을 위한 기묘한 사용 설명서 같아요.
듀샹은 그냥 그림 하나를 덜렁 그린 게 아니에요. 큰 유리라는 작품을 위해서 아예 자신만의 우주를 창조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노트들은 그 우주가 도대체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하는 일종의 유사과학 안내서였던 거죠. 한번 보세요. 이 기묘한 이름들은 큰 유리의 아랫부분을 구성하는 요소들이에요. 예를 들면 초콜릿 분쇄기에서 나온 가루가 욕망, 자석에 이끌리는 뭐 그런 식이죠. 이름은 되게 기계적인데 작동 원리는 완전히 비논리적이에요. 아주 시적이면서도 동시에 정말 터무니없는 상상력의 세계인 거죠. 이 실험 아주 유명한데요. 듀샹의 사고방식을 정말 잘 보여줍니다. 그는 우리가 모두가 아는 1m라는 보편적인 기준을 그냥 버려요. 대신에 실을 그냥 툭 떨어뜨려서 우연히 만들어진 이 구불구불한 형태를 새로운 길이의 기준으로 삼는 거죠. 이렇게 자신만의 논리와 시스템을 창조하고 이걸 통조림된 우연이라고 불렀습니다. 재밌죠? 자, 이제 그의 가장 유명하고 또 가장 급진적인 아이디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레디메이드입니다. 이건 예술에 대한 궁극적인 개념적 하이제킹, 뭐 그런 거였어요. 레디메이드 개념은 아주 간단합니다. 가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기성품을 그냥 가져와서 예술가가 자, 이제부터 이건 예술이다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예술은 손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행위가 아니라 선택하는 정신적인 행위라는 뜻이죠. 와, 이거 정말 충격적인 문장 아닌가요? 아니, 렘브란트 그림을 다리미판으로 쓰라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근데 바로 이 한마디 때문에 레디메이드라는 좀 추상적인 개념이 와, 진짜 잊을 수 없을 만큼 머리에 확 박히는 거죠. 예술과 일상의 경계를 그냥 완전히 허물어버리는 그런 발상인 겁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점은 레디메이드가 결코 아무렇게나 즉흥적으로 한 행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듀샹의 노트를 보면요. 그건 특정 날짜, 특정 시간을 미리 딱 정해놓고 실행하는 마치 운명적인 만남과도 같은 아주 의도적인 약속, 즉 랑데부였다고 해요. 자, 이제 모든 단서가 다 모였습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던졌던 질문, 듀샹은 도대체 왜 예술을 그만두었는가에 대한 답을 찾아볼 시간입니다. 이 표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듀샹은 예술의 중심을 눈에 보이는 오브제에서 보이지 않는 아이디어로, 손의 기술에서 정신의 선택으로 완전히 옮겨놓은 거예요. 이거 아름다운가? 라고 묻는 대신에 과연 이게 예술인가? 라는 훨씬 더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진 거죠. 미술관에 갔을 때 저건 그냥 평범한 물건인데? 하고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이 놀라운 변화의 중심에는 바로 오브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보죠.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이 질문에서 출발해요. 아니, 어떻게 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물건이 미술관의 가장 중요한 작품 중 하나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의 열쇠가 바로 오늘 이야기할 오브제입니다. 오브제는 라틴어 오브젝툼에서 왔어요. 그냥 대상이나 물체라는 뜻이죠. 하지만 예술의 세계에서는 그 의미가 훨씬 깊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인 물건을 원래 있던 자리에서 싹 끄집어내서 예술이라는 새로운 무대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그럼 그 순간 완전히 다른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거죠. 정말 마법 같은 일 아닌가요? 그렇다면 이 예술의 혁명은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모든 걸 뒤바꿔 놓은 그 결정적인 순간을 찾아서 한번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 혁명의 한가운데에는 바로 이 사람, 마르셀 듀샹이 있었습니다. 1910년대에 이 예술가는요, 당시 예술계의 모든 규칙에 그냥 정면으로 도전장을 내던졌어요. 그가 던진 아이디어는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어요. 이건 예술의 근간을 뒤흔드는 그야말로 엄청난 선언이었습니다. 듀샹이 제시한 레디메이드, 우리말로 하면 기성품이죠. 이게 예술계에 던져진 기폭제나 다름없었어요. 왜냐고요? 예술은 당연히 예술가가 손으로 직접 만들어야지 하는 수백 년 된 고정관념을 이 아이디어 하나로 그냥 단번에 폭파시켜버렸거든요. 듀샹이 쏘아 올린 이 작은 불꽃은요, 순식간에 거대한 불길처럼 번져나갔습니다.
1910년대에 등장한 레디메이드 개념은 20년대와 30년대의 초현실주의자들에게 엄청난 영감을 주면서 하나의 큰 흐름으로 발전했고요. 마침내 1936년 앙드레 브루통이 이걸 오브제라는 이름으로 딱 이론화하면서 미술사의 핵심 개념으로 자리 잡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이 혁명적인 아이디어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들을 갖게 됐을까요? 예술가들이 이 개념을 저마다 어떻게 해석했는지 그 다양한 얼굴들을 한번 만나보시죠. 오브제는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발전했어요. 첫 번째가 바로 뒤샹의 소변기처럼 공장에서 만든 물건을 그대로 가져와서 선택하는 행위 자체를 예술로 만든 레디메이드고요. 두 번째는 길에서 우연히 발견한 돌멩이나 나뭇가지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발견된 오브제입니다. 세 번째는 말레이의 다리미처럼 원래 물건에 못을 박아서 기능을 완전히 파괴하고 낯선 느낌을 주는 조작된 오브제. 마지막으로 여러 사물을 조립해서 완전히 새로운 걸 만드는 3차원 콜라주, 어셈블리지가 있죠. 다들 저마다의 방식으로 사물을 예술로 만든 거예요. 근데 이 아이디어는 조각 같은 3차원 작품에만 머무르지 않았어요. 피카소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이봐, 그림도 그냥 뭔가를 따라 그린 게 아니야. 물감과 캔버스로 만들어진 그 자체로 하나의 물체라고 이렇게 선언한 거죠. 이게 바로 타볼로 오브제의 탄생입니다. 정말 대단하죠? 자, 이렇게 예술의 정의 자체가 뿌리부터 흔들렸습니다. 그럼 그 다음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브제가 예술계에 남긴 그 거대한 파급 효과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오브제는 말 그대로 예술의 규칙을 새로 썼습니다. 미술관과 우리 일상의 경계를 완전히 허물어 버렸고요. 손재주 같은 기술보다 그 뒤에 숨은 아이디어가 훨씬 중요해졌죠. 또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우연의 가치를 발견하게 했고 마침내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이 예술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의 문을 활짝 열어주었습니다. 예술이 모두의 것이 된 셈이죠. 바로 여기서 예술사의 거대한 전환이 일어납니다. 이게 정말 핵심이에요. 예술의 무게중심이 눈에 보이는 물체에서 그걸 선택한 예술가의 생각으로, 즉 아이디어로 완전히 옮겨간 겁니다. 이 혁명적인 발상이 바로 훗날 개념미술을 탄생시킨 씨앗이 된 거죠. 아니 근데 100년도 더 된 이 아이디어가 과연 오늘날에도 의미가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놀랍게도 오브제는 멈추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진화하고 있거든요. 오브제의 진화 과정을 보면 정말 놀라워요. 처음에는 변기나 병 건조기 같은 손에 잡히는 물리적 오브제로 시작했죠. 그러다 점점 빛이나 소리, 심지어 시간처럼 형태가 없는 비물질적 오브제로 확장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NFT 아트처럼 데이터와 코드로 이루어진 디지털 오브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화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마지막 퍼즐 조각은 바로 관객, 즉 우리 자신입니다. 요즘 예술은 그냥 바라보기만 해서는 완성되지 않는 경우가 많죠. 우리가 직접 참여하고 상호작용할 때 비로소 그 의미가 완성됩니다. 여러분이 더 이상 구경꾼이 아니라 예술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예술의 근간을 완전히 뒤흔들어버린 미술계 최고의 미스테리를 해독해 볼 겁니다. 마르셀 듀샹 본인이 남긴 진짜 흥미로운 고백 하나부터 살펴볼게요. 상상해 보세요. 혁명적인 예술 장르를 창시한 사람이 정작 자기 자신도 그게 도대체 뭔지 완벽하게 설명을 못하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아니 창시자마저도 명확하게 규정하지 못한 이 사물들의 진짜 정체는 도대체 뭘까요? 이 비밀의 실마리를 풀려면 말이죠. 수십 년 동안 사람들이 철석같이 믿어온 거대한 환상부터 와장창 깨뜨려야 합니다. 초현실주의자 앙드레 브루통은 예술가가 그저 평범한 사물을 선택하는 것만으로 그게 예술로 격상된다고 주장했고 대중은 그걸 그대로 믿었죠. 하지만 사실 이건 완전히 틀린 얘기입니다. 듀샹의 진짜 의도는 훨씬 더 차갑고 기계적이었거든요. 그는 평범한 사물을 아름다운 예술로 격상시킬 생각이 아예 없었습니다. 오히려 철저한 시각적 무관심, 그러니까 좋은 취향이든 나쁜 취향이든 취향이라는 것 자체가 완전히 없는 상태로 원했던 거예요. 예쁘거나 취해서 고른 게 절대 아니라는 뜻이죠. 이 무관심이라는 개념을 좀 더 쉽게 이해해 볼까요? 듀샹은 아주 재미있게도 자기 자신을 유명한 철학적 역설인 비리당의 당나귀에 비유했습니다. 완전히 똑같이 먹음직스러운 두 건초 더미 사이에 딱 서 있는 당나귀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당나귀는 도무지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지 몰라서 결국 그 자리에서 굶어 죽고 맙니다. 무언가를 좋아하는 마음이 아예 사라져서 말 그대로 선택 자체가 불가능해진 마비 상태인 거죠. 그 어떤 감정도 섞이지 않은 절대적인 백지 상태. 이게 바로 듀샹이 레디메이드를 만들 때 도달하고자 했던 궁극적인 심리 상태였습니다. 물리적인 물건 그 자체는 사실상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그냥 일종의 텅 빈 캔버스이거나 글자들을 몰래 숨겨놓은 트로이 목마 같은 거거든요. 듀샹은 레디메이드가 성립하기 위한 결정적인 조건을 명문이 있는 사물, 그러니까 제목이나 문구를 지탱할 수 있는 사물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흔히 보는 눈삽이나 자전거는 그 자체로 예술이 아니라 언어적 퍼즐을 작동시키기 위한 단순한 거치대일 뿐이라는 놀라운 진실이죠. 듀샹이 사물에 붙인 제목들을 일반적인 예술작품의 제목들이랑 비교해보면 이 놀라운 차이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보통 사과가 있는 정물화 같은 제목은 눈앞의 그림을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 주잖아요. 하지만 듀샹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의 제목은 묘사가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인 명령에 가깝습니다. 제목들이 본질적으로 관객을 향해서 나를 읽어라! 라고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눈앞의 사물에서 시선을 싹 거두고 머릿속에 더 고차원적인 언어의 영역으로 관객의 마음을 강제로 이동시키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단순한 관람객이 아니라 숨겨진 문장을 해독하는 독자가 되는 거죠. 이 기발하고도 혁명적인 생각의 기원을 추적하기 위해서 우리는 잠시 타임머신을 타고 1912년의 프랑스 파리로 돌아가 봐야 합니다. 그곳의 한 특별한 연극 무대에서 이 모든 것이 시작됐거든요. 당시 듀샹은 레몽 루셀이라는 작가의 연극을 보고 진짜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엄청난 충격과 영감을 받았습니다. 루셀의 작업 방식이 어땠냐면요. 프랑스어로 당구를 뜻하는 빌라르와 약탈자를 뜻하는 필라르를 떠올려 보세요. 발음은 진짜 미세한 소리 하나 차이로 거의 똑같은데 그 단어가 품고 있는 의미의 세계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듀샹은 이렇게 소리가 거의 일치하는 단어들의 미세한 차이를 조작해서 전혀 다른 현실을 창조해내는 그 언어의 연금술에 완전히 매료되어 버린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듀상 세계관의 진짜 하이라이트 중 하나인 앵프라맹스, 즉 초박빙이라는 극미세의 개념이 탄생합니다. 루셀이 단어의 발음 차이로 장난을 쳤다면 듀샹은 이걸 물리적 현실에 그대로 적용한 거죠. 앵프라맹스를 우리 일상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누군가 방금 일어난 의자에 남아있는 아주 희미한 온기라던가 벨벳천을 걸 반대 방향으로 싹 쓸어내릴 때 나는 그 미세한 소리 같은 것들입니다. 거의 존재하지 않을 정도로 얇은 틈이죠. 동네 철물점에 있는 평범한 소변기랑 미술관에 놓인 예술작품 샘 사이의 차이도 결국 이 앵프라맹스에 불과합니다. 물리적으로는 완벽히 똑같은 사물이지만 미세한 맥락의 차이가 모든 의미를 완전히 뒤바꿔버리는 겁니다. 그가 실제로 글자들을 어떻게 조작했는지 한번 추적해볼까요? 1917년 그 유명한 소변기에 쓰인 서명 알머트를 보시죠. 이 알파벳들을 이리저리 섞고 발음을 살짝 비틀면 독일어로 어머니를 뜻하는 무터가 등장합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1921년이 되면 그는 이 어머니라는 존재마저 언어적으로 싹도 깎아내버리고 아예 에로즈 셀라비라는 여장남자 가명으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단지 철자 몇 개와 음소를 더하고 빼는 그 과정만으로 자신의 정체성과 뿌리마저 완벽하게 재창조해낸 겁니다. 진짜 대단하지 않나요? 우리는 지금 단순한 말장난을 넘어서 듀샹이 설계한 아주 거대한 언어적 기계의 작동 원리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걸 흔히 회전 문법, 루터리 그래머라고 부르거든요. 제목에서 음소를 더하고 빼고 두 단어를 겹쳐서 헌성어를 만듭니다. 이 과정은 마치 옛날 타자기의 캐리지를 떠올리게 해요. 타자기가 끝까지 쭉 갔다가 다시 탁 하고 처음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의미가 앞뒤로 끊임없이 순환하고 털컹거리는 거죠. 이 끝없는 회전은 우리가 익숙하게 읽어왔던 처음과 끝이 있는 전통적인 선형적 문장을 완전히 산산조각 내버립니다. 하지만 이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언어 기계를 제대로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듀샹의 전우주를 통제하는 단 하나의 결정적인 구조적 열쇠가 필요했습니다. 그게 뭐냐고요? 바로 숫자 3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듀샹이 무슨 신비로운 수비학이나 마법의 숫자 같은 거에 빠져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아주 철학적이고 실용적인 접근이었죠. 그에게 숫자 1은 통일성을, 2는 서로 밀고 당기는 이중성을 의미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3은 무엇이었을까요? 3은 바로 이 뻔한 이분법을 와장창 깨부수는 숫자, 즉 그 나머지 모든 세상 만물을 나타내는 기준선이었습니다.
그의 평생의 걸작인 큰 유리 작품에 유독 초콜릿 분쇄기로 올라가 3개, 기류 피스톤이 3개인 이유도 바로 이거예요. 3은 그의 예술 세계를 열거하고 구조화하는 완벽하고도 기계적인 공식이었던 겁니다. 이 숫자 3의 비밀을 안고 듀샹이 2차 세계대전에 피해 자신의 평생의 작품들을 미니어처로 만들어서 짐가방에 쑤셔 넣었던 휴대용 미술관, 여행가방 속 상자를 한번 들여다봅시다. 정말 놀랍게도요, 그는 그 수많은 레디메이드 중에서도 아주 의도적으로 딱 3개의 사물을 한데 묶어서 배치했습니다. 파리의 공기를 담은 유리 앰플, 언더우드 타자기 커버, 그리고 그 유명한 소변기 샘입니다. 아니, 왜 하필 이 3가지였을까요? 이들은 그 자체로 각각의 단어이자 숨겨진 거대한 문장을 완성하는 3개의 퍼즐 조각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흩어진 퍼즐을 맞춰볼 시간입니다. 천천히 이 사물들을 함께 소리내어 읽어볼까요? 첫 번째, 파리의 공기, 에어드 파리는 숨막히는 독신자들이 갈구하는 공기이자 알파벳 R의 발음을 던져줍니다. 두 번째, 언더우드 타자기 커버는 신부, 아래에 갇힌 처지를 뜻함과 동시에 나는 할 것이다, I would 라는 숨은 의미를 슬쩍 속삭이죠. 마지막으로 물이 끊임없이 순환하는 소변기 샘, 퐁타네는 기계적으로 튕기고 반복되는 맹목적인 욕망의 순환을 의미합니다. 서로 아무 관련 없어 보이던 이 세 사물은 완벽하게 조립되어서 그의 독신자 기계들이 겪는 비극적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진짜 유레카의 순간이죠.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미술관에 가서 무작위로 툭 놓인 배관 부품이나 타자기 커버를 보면서 이게 대체 뭐야? 하고 당혹스러워하고 있었잖아요. 하지만 사실 우리는 아주 세밀하게 짜인 한 편의 소설을 보고 있었던 겁니다. 이 레디메이드들은 단순한 사물이 아니에요. 우리 눈앞에 너무나 뻔뻔하고 당당하게 숨어있던 시적이고 시각적인 문장이었던 거죠. 안녕하세요. 예술의 역사를 통째로 바꿔버린 어떤 혁명적인 아이디어가 있거든요. 근데 그 시작이 글쎄요, 아주 평범하고 심지어 좀 이상하게까지 한 물건 하나였다면 믿으시겠어요? 자,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예술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선택되는 거라면 어떨까요? 자, 지금 보시는 이 질문, 이게 바로 100여 년 전에 마르셀 듀샹이라는 예술가가 세상에 던진 뭐랄까 하나의 폭탄 같은 거였어요. 이 질문 하나 때문에 예술의 정의가 그야말로 뿌리부터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야기의 첫 막을 열어볼까요? 시간은 1913년, 장소는 파리입니다.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무슨 위대한 예술 작품이 탄생한 그런 순간은 아니었어요. 시작은 그냥 한 남자의 아주 단순한 호기심이었습니다. 듀샹의 첫 레디메이드 작품들은요, 정말 순식간에 연달아 등장합니다. 1913년에는 자전거 바퀴, 14년에는 그냥 풍경화 인쇄물에 점 2개 찍은 거, 그리고 15년에는 철물점에서 산 눈삽까지. 자,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물건들 전부가 예술하고는 정말 백만광년은 떨어진 지극히 평범한 것들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1915년쯤 듀샹은 이런 새로운 방식에 딱 맞는 이름을 붙입니다. 바로 레디메이드, 말 그대로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 이런 뜻이죠. 그냥 가게에서 파는 평범한 기성품을 예술가가 선택해서 자, 이건 이제부터 예술이야 라고 지정하는 거예요. 이 순간 예술가는 더 이상 무언가를 창조하는 사람이 아니라 선택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그럼 듀샹이 예쁜 물건, 디장이 멋진 물건을 고른 걸까요? 절대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완전히 180도 반대였어요. 여기에는 아주 구체적이고 독특한 그만의 철학, 이 게임의 규칙이 있었습니다. 듀샹이 직접 한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이 선택은 시각적으로 아무 감흥이 없는 무관심한 상태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심지어 좋은 취향이든 나쁜 취향이든 그런 것 자체가 완전히 없는 완전한 마취 상태였다고까지 말해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이게 예쁜가? 못생겼나? 이런 식의 전통적인 미적 판단, 그 기준 자체를 그냥 없애버리겠다는 선언이었던 거죠. 듀장은 이 레디메이드를 또 3가지 유형으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가져다 놓기만 한 순수한 레디메이드. 두 번째는 예술가가 살짝 뭔가를 더한 보조된 레디메이드. 그리고 마지막, 이게 진짜 재밌는데 상호적 레디메이드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예를 들어 렘브란트 명화를 다리미 칸으로 쓰자 같은 아이디어예요. 예술을 저 높은 곳에서 끌어내려서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되돌려 놓자는 아주 듀샹다운 비판 정신이 담긴 개념적인 농담 같은 거죠. 듀샹은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장치를 썼어요. 작품에 평범한 제목 대신에 이상한 문구를 붙인 거예요. 이 둘의 차이가 정말 중요한데요. 제목은 보통 이건 눈삽입니다 하고 설명하잖아요.
근데 뒷샹의 문구는 관객의 생각을 완전히 다른 곳으로 보내버려요. 더 언어적인 영역으로요. 예를 들어 생뚱맞게 눈썹에다가 부러진 팔을 대비하여 라는 문구를 붙이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눈썹을 보면서 갑자기 부러진 팔에 대해 생각하게 되잖아요. 바로 그걸 노린 겁니다. 자, 여기서 레디메이드가 예술의 아주 근본적인 개념에 정면으로 도전합니다. 그건 바로 세상에 단 하나뿐인 원본이라는 신화죠. 레디메이드에서 중요한 건 그 물건 자체가 아니라 아이디어잖아요. 그러니까 복제품도 원본이랑 똑같은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각, 이게 나중에 정말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집니다. 자, 이제 시간을 앞으로 휙 감아볼게요. 반세기가 지난 1960년입니다. 이때 새로운 세대의 예술가들이 듀샹이 던졌던 문제와 비슷하면서도 완전히 다른 종류의 문제에 딱 부딪히게 돼요. 작가님, 작품 슬라이드 몇 장만 보내주세요. 1966년에 갤러리 딜러들이 작가들한테 입버릇처럼 하던 말입니다. 이 한마디가 당시 미술계가 처한 상황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죠. 미술 시장이 작품을 직접 보는 것보다 그 작품을 찍은 복제품, 그러니까 슬라이드 사진에 더 집착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예술가 멜 버커너와 로버트 스미슨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잠깐만, 어차피 다들 복제품만 보고 싶어 하는데 그럼 우리가 굳이 원본을 만들어야 할 이유가 있나? 정말 도발적인 질문이죠. 그래서 이들이 내놓은 해결책은 정말 기발하고 어떻게 보면 아주 급진적이었습니다. 바로 듀샹의 레디메이드 아이디어를 빌려와서 당시의 상업적인 미술 시스템에 한 방 먹일 무기로 써먹은 거죠. 자, 그들의 계획은 이렇습니다. 단계별로 한번 보죠. 첫째, 문제는 이거예요. 미술 시장은 원본보다 싸고 편한 복제품, 즉 슬라이드를 더 좋아한다. 둘째, 여기서 질문이 나오죠. 그럼 원본을 아예 건너뛰고 바로 복제품으로 가면 안 되나? 셋째, 해결책입니다. 그래, 아예 잡지에 실린 복제품으로만 존재하는 예술작품을 만들자. 그리고 마지막, 궁극적인 목표. 바로 2차 자료에 불과했던 잡지를 작품 그 자체, 즉 1차 매체로 만들어버림으로써 이 시스템을 뒤엎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이들의 작품은 우리가 생각하는 물리적인 원본이라는 게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냥 잡지 기사, 그 자체가 예술 작품이었던 겁니다. 복제품이 원본이 되어버리는 순간이죠. 듀샹의 레디메이드 개념이 한 단계 더 완벽하게 진화한 겁니다. 이 개념 미술 프로젝트는 그야말로 미술계에 보이지 않는 시한폭탄을 던진 것과 같았습니다. 듀샹에 툭 던졌던 하나의 아이디어가 5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어떻게 미술계를 뒤흔드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는지를 제대로 보여준 사건이었죠. 올해 진짜 프로젝트는 지적으로 미술 시스템이라는 기계의 심장부에 시한폭탄을 설치하는 것이었다. 이 말에서 그들의 진짜 의도가 뭔지 확실히 드러나죠. 그러니까 잡지에 실린 천문관에 대한 이야기는 그냥 껍데기일 뿐이었어요. 진짜 목적은 미술계가 돌아가는 방식, 그 시스템 자체에 의문을 던지는 지적인 시한폭탄을 심는 거였습니다. 결국 이렇게 된 겁니다. 좋은 취향이란 뭘까? 라는 듀샹의 철학적인 질문에서 시작된 레디메이드가 반세기가 지나서는 미술 시스템 자체를 겨누는 아주 날카로운 비판의 무기로까지 진화하게 된 거죠. 자, 마지막으로 모든 걸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듀샹의 최종 결론을 들어보시죠. 세상의 모든 그림은 사실 보조된 레디메이드이고 조립된 작품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생각해보세요. 화가가 쓰는 물감 튜브, 캔버스, 이것들도 다 공장에서 만든 기성품, 즉 레디메이드잖아요. 결국 그림이라는 것도 이미 만들어진 것들을 예술가가 선택해서 조립한 결과물 아니냐는 거죠. 1912년 듀샹이 동료들에게 자기 작품이 거절되었을 때 그는 전통적인 회화에 대한 믿음을 크게 잃게 됩니다. 그런데 2년 뒤 그의 메모에는 지리학적 풍경화를 시도해보겠다는 구상이 등장합니다. 1차 대전이 터진 당시 지도는 프로파간다와 전쟁 수행 도구의 역할 비중이 두드러진 시기였습니다. 프랑스 아이들은 지도에서 알자스 로렌 지방을 독일에게 빼앗긴 우리 땅이라고 배웠고요. 예술, 디자인 종사자들은 지도 제작 부대에 투입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군사장비 위장술의 고안자 귀랑드 세불라는 이 기술의 공로를 큐비스트들에게 돌리기도 했습니다. 대상을 배경으로부터 분리하지 않고 주변 환경 속에 녹아들게 만드는 것, 기술이 바로 그것입니다. 실제로 여러 큐비스트 화가들이 이런 위장 작업에 참여하기도 했고요.
큐비즘이 한편으로는 자연을 폭력적으로 재단한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고, 큐비즘 회화를 복잡한 지도처럼 묘사한 풍자도 등장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큐비즘이 위장술과 지도와 접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군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기도 했고 애국주의를 혐오하기도 했던 듀샹은 지도 제작 방식에서 새로운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자신만의 기호와 언어로 완전히 새로운 현실을 만들어내는 힘입니다. 이런 작업은 듀샹의 큰 유리 한 부분에도 담겼던 9개의 수컷 주형에 드러납니다. 이 작업은 단순히 인물을 묘사한 것이 아니라 당시의 군사적, 사회적 제복 시스템과 그 속에 담긴 욕망의 구조를 지형학적으로 기록하고 분석한 것입니다. 당시 사회와 단절을 겪었던 듀샹이 큐비스트들과 갈라져 나온 지점에서 만들어낸 작업이라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그의 스튜디오가 바로 첫 번째 실험 무대였습니다. 상상해보세요. 문틀 위에는 뜬금없이 도자기 소변기가 걸려있고 천장에 눈삽이 덜렁 매달려 있어요. 그리고 코트거리는 왠지 바닥에, 그것도 아주 불편하게 못 박혀 있는 거죠. 이게 뭐냐면 일상용품을 원래 용도랑 전혀 상관없는 곳에 둬서 그 물건의 기능을 완전히 빼앗아버리는 거예요. 바로 이게 그의 스튜디오를 최초의 아주 도발적인 전시 공간으로 만든 겁니다. 자,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개인적으로 하던 실험이 이제 공적인 영역으로 나옵니다. 듀샹은 자신의 비판을 미술광이라는 제도, 그 심장부로 직접 가져가기로 결심해요. 1938년 파리에서 열린 초현실주의 전시회를 한번 볼까요? 여기서 듀샹이 한 일을 보면 정말 대단합니다. 일단 천장에 석탄 자루를 1200개나 매달아요. 그리고 그 우아한 갤러리 바닥은 마른 잎이랑 흙으로 다 덮어버리고요. 거기다 갤러리의 모든 조명을 꺼버립니다. 그럼 작품은 어떻게 보냐고요? 관람객들한테 손전등을 하나씩 나눠주고 그걸로 비춰보게 한 거예요. 완전히 기존의 관람 방식을 뒤엎어버린 거죠. 그리고 4년 뒤 1942년 뉴욕에서는 더한 일도 벌입니다. 무려 25km, 그러니까 16마일 길이나 되는 흰색 끈으로 전시장 전체를 거미줄처럼 엮어버렸어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말 그대로 작품을 제대로 볼 수 없게 물리적으로 막아버린 거예요. 그냥 멀찍이 서서 눈으로만 감상하는 그런 점잖은 방식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죠. 이렇게 미술관이라는 시스템에 계속해서 딴지를 걸던 듀샹이 마침내 내놓은 두 가지 궁극적인 해답이 있습니다. 자신만의 박물관을 만드는 거였죠. 첫 번째가 바로 이 여행 가방 속 상자입니다.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여행 가방 안에 자기 평생의 작품 69점을 아주 정교한 미니어처로 만들어서 담아놓은 거예요. 일종의 휴대용 박물관인 셈이죠. 어디든 들고 다닐 수 있는 나만의 박물관. 이게 기존 박물관이랑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보면 듀샹의 생각이 더 명확해져요. 전통적인 박물관은 어때요? 한 곳에 고정된 거대한 건물이잖아요. 근데 듀샹의 상자는 휴대용이고 지극히 개인적이죠. 또 박물관은 세상에 단 하나뿐인 원본을 신성시하지만 이 상자 안에는 정성껏 만든 사본들이 들어있어요. 감상 방식도 달라요. 멀리서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직접 만지고 꺼내보면서 아주 친밀하게 작품을 경험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권위. 박물관은 제도가 모든 걸 결정하지만 이 상자의 주인은 오직 예술가, 듀샹 자신뿐입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한 건 이 거창한 프로젝트의 시작은 아주 소박했다는 거예요. 그냥 내 작품들을 앨범처럼 한번 정리해볼까? 하는 생각에서 출발했거든요. 하지만 그 방법이 정말 대단했어요. 이게 그냥 복제품이 아니에요. 어떤 건 원본을 만들 때보다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손으로 하나하나 다 만든 거예요. 수작업으로요. 그러니까 사본인데 원본보다 더한 공이 들어간 셈이죠. 여기서 원본과 복제품의 경계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자, 이제 그의 마지막 그리고 가장 비밀스러운 프로젝트로 넘어가 볼게요. 세상 사람들 모두가 듀샹은 이제 은퇴해서 체스나 두고 살겠지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시기에 그는 무려 20년 동안 비밀리에 무언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는 무엇을 만들고 있었을까요? 그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아무도 그 존재를 몰랐습니다. 그 비밀의 정체는 바로 에탕도네라는 작품입니다.
이건 1946년부터 66년까지 20년간 만든 영구 설치 작품인데요. 낡고 오래된 스페인식 문 뒤에 모든 게 숨겨져 있어요. 관객은 그 문에 뚫린 작은 구멍 2개를 통해서만 안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 구멍으로 들여다보면 아주 기묘하고 소름 돋을 정도로 사실적인 디오라마가 펼쳐져요. 박물관 관람객을 꼼짝없이 엿보는 자로 만들어버리는 그의 평생에 걸친 탐구의 최종 결론 같은 작품이죠. 사실 현대미술에서 아카이브가 막 쏟아져 나오는 현상은 단순한 미학적 논쟁이나 유행이 아니에요. 여기서 핵심은 바로 프로이트가 말한 쿨투르 아르바이트, 즉 문화 작업이라는 개념을 이해하는 겁니다. 페레는 여기서 아주 날카로운 구분을 하는데요. 20세기에 인류가 겪은 그 끔찍한 재난들을 통과하면서 예술은 단순히 문화를 뚝딱 만들어내는 문화의 작업에만 머물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완전히 폐허가 된 역사 속에서 어떻게든 진실을 구출해내기 위해 문화를 해체하고 파고드는 문화에 대한 작업으로 방향을 틀어야만 했던 거죠. 이제 한꺼풀 더 깊이 들어가서 이 아카이브 열풍의 심리적인 엔진을 찾아볼까요? 바로 잠재기입니다. 우리가 보통 잠재기라고 하면 그냥 지루하게 시간이나 때우면서 기다리는 정체된 성태를 떠올리기 쉽잖아요. 그런데 정신분석학에서는 전혀 다릅니다. 이 잠재기는 억압된 기억들이 숨죽인 채로 미래를 위한 새롭고 기발한 해결책들을 막 빚어내는 엄청나게 역동적이고 폭발적인 창조의 시간이에요. 살아남기 위해 무의식 속에서 팽팽하게 돌아가는 시간의 루프인 셈이죠. 프로이트는 이 잠재기가 개인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종교의 역사 같은 거대한 인류 문화 전체에서도 똑같이 작동한다고 봤어요. 끔찍한 트라우마나 폭력적인 과거는 파편화되고 왜곡된 흔적이 되어서 우리 전통 속에 살아남거든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정말 놀랍지 않나요? 역사적 진실이라는 게 객관적인 팩트의 나열이 아니라 오히려 그 왜곡과 모순을 통해서 끈질기게 보존된다는 사실이요. 그러니까 아카이브는 바로 그 왜곡된 진실을 품고 있는 거대한 타임캡슐인 겁니다. 그럼 이 잠재기의 힘이 실제 물리적인 예술 작품으로 어떻게 나타났는지 볼까요? 마르셀 듀샹의 행보를 보면 정말 소름이 돋습니다. 그가 자기 평생의 작업들을 자그마한 미니어처로 만들어서 여행 가방에 쑤셔 넣었거든요. 이게 그냥 괴짜 예술가의 장난이 아니었어요. 1차, 2차 세계대전이라는 말 그대로 생사가 오가는 비상사태 속에서 자기 예술을 어떻게 구출할지 고민한 끝에 나온 처절한 결과물이었죠. 1941년에 치즈 상인으로 위장해서 나치 점령지에서 이 가방들을 밀반출했는데 이건 파괴적인 역사의 흐름에서 벗어나기 위한 완벽한 망명이자 아카이브를 통한 생존 전략 그 자체였죠. 발터 베냐민이 남긴 이 문장을 한번 음미해 보세요. 완성된 작품은 작가의 의도가 남긴 데스마스크다. 정말 강력하죠? 듀샹이 자기 예술을 미니어처로 만들어서 스스로 설치 해제를 해버린 행동이 이 생각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집니다. 아카이브 안에서 작가의 원래 의도는 죽음을 맞이하지만 그 데스 마스크를 통해서 작품은 문화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술가가 역사에서 한 발짝 물러나 작품에 잠재기를 주니까 작품이 스스로 살아남을 힘을 얻게 된 겁니다. 자, 이제 시각적인 것에서 텍스트의 세계로 초점을 옮겨볼게요. 1930년대 파시즘이 득세하면서 유럽이 전쟁의 소용돌이로 빠져들던 암울한 시기에 파리의 도서관에 틀어박혀 수많은 인용문을 손으로 직접 베껴 쓰던 베냐민을 떠올려 보세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건 단순히 이질적인 것들을 시각적으로 쾅 부딪히게 만드는 몽타주나 콜라주와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겁니다. 베냐민이나 듀샹이 선택한 건 아상블라주였어요. 듀샹이 손수 미니어처를 만들고 베냐민이 텍스트를 손으로 필사했던 것처럼 재생산이라는 아주 신체적이고 기억이 듬뿍 담긴 행위를 통해 파편들을 단단히 묶어낸 거죠. 무너져가는 언어와 문화 속에서 사유를 밀반입하기 위한 고도의 생존 기술이었던 겁니다. 베냐민이 19세기 파리와 보들레르를 연구할 때 고안했던 일명 카메라 obscura 방식은 아주 명확한 3단계를 거칩니다. 첫째, 방대한 텍스트 파편들을 긁어 모아 캄캄한 아카이브의 방을 만듭니다. 둘째, 그 짙은 어둠 속에 특정 이론이라는 단 한 줄기의 날카로운 빛을 딱 비춥니다. 셋째, 그러면 그 빛이 굴절되면서 겉으로는 절대 안 보이던 숨겨진 역사적 리듬, 즉 모티브들이 사진처럼 인화되어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 거죠.
페레는 이렇게 찾아낸 모티프들을 폼페이의 석고틀에 비유합니다. 화산재에 덮여 사람들의 육체는 다 타서 사라졌지만 그 연인들이 마지막으로 안고 있던 그 빈 공간에 석고를 부어서 형태를 재현해내잖아요. 베냐민의 아카이브 작업도 딱 이겁니다. 화려한 자본주의의 폭발 속에서 질식해버린 19세기의 서정성, 그 잃어버린 문화의 네거티브 윤곽선을 아카이브라는 텍스트의 뼈대를 통해 우리 눈앞에 아주 섬뜩하게 그리고 생생하게 다시 살려내는 거죠. 자, 이 깊은 고고학적 발굴을 마치고 다시 현실로 돌아와 보죠. 듀샹과 베냐민이 직면했던 그 역사적 트라우마와 생존법이 모든 것이 디지털로 낱낱이 기록되는 지금의 우리에겐 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건 아카이브는 절대 과거를 박제해둔 죽은 창고가 아니라는 겁니다. 페레